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죄와 벌은 살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살인자의 이름은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이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름은 분리주의자, 러시아어로 라스콜릭이라고 해요. 이 분리주의자라는 어휘에서 나왔다. 이 이름은 러시아어로 분열 라스콜을 의미하기도 하며 17세기의 종교적 저항을 상징하는 분리파 교도와도 관계가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이 이름은 음울한 느낌을 준다. 죄와 벌은 가난으로 인해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젊은 영혼의 서글픈 이야기를 러시아 문학 특유의 격정적인 문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부분의 작품에는 냉혹한 자본주의에 대한 울분이 전제되어 있어요. 죄와 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자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라스콜리니코프, 아주 격한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분노냐 하면 돈이 필요한 이웃들을 등쳐먹고 또 그들의 자긍심을 파괴하는 전당포 할머니, 전당포 노파 알레오나 이바노브나에 대한 깊은 분노를 느끼고 결국에는 그녀를 살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당포를 처음 찾았을 때부터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수전노인 알레오나 이바노브나에 대해서 수치감으로 몸을 떨었던 경험이 있어요. 마침 전당 잡힐 만한 물건이 그에게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아버지의 은시계였고요. 다른 하나는 여동생이 헤어지면서 기념으로 선물한 붉은 보석이 3개 박힌 작은 금반지였어요. 그는 금반지를 가져가기로 했죠. 노파의 집 전당포를 찾아냈을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집을 찾아낸 순간부터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당포라는 곳이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억누를 수 없는 혐오감이 느껴져요. 그것은 돈이 없어서 소중한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자격지심이나 수치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 이런 감정을 불어넣은 것은 전당포에 들려 급전을 얻으려는 이 곤궁한 상태에 있는 한 존재를 업신여기는 전당포 주인 노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격한 수치심을 느끼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대학을 중퇴하고 있어요. 5층 집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다락방을 빌려 살고 있죠. 그리고 또 방세가 밀려서 집주인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나 두려워요. 그리고 그에게 금반지를 주고 떠났던 여동생은 자신에게 돈을 보내주느라 가정교사로 있던 그 집에서 봉변을 당해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전당포 노인에게 이복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복 여동생을 전당포 노파는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여동생이 또 겹쳐졌겠죠.
이런 상황들이 교차되어 있던 그에게,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어느 날 문득 당구장에서 어떤 사람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 대화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도화선이 되었어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죠.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악으로서, 악적인 존재로서, 무찔러야 할 그 악의 화신으로서 전당포 노인이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에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면의 대화를 좀 읽어드릴게요.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라. 그리고 그 돈의 도움으로 나중에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라. 내 생각은 어때? 하나의 하찮은 범죄가 수천 개의 선한 일로 무마될 수는 없을까?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켜 수천 개의 생명을 부패와 해체해서 구하는 거지. 하나의 죽음과 100개의 생명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사실 이거야말로 대수학이지 뭐야. 게다가 저울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폐병쟁이의 멍청하고 못된 노파의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이나 바퀴벌레의 목숨, 아니 그만도 못한 목숨이야. 남의 목숨을 좀먹고 있거든. 얼마 전에도 홧김에 리자베타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하마터면 손가락이 잘려나갈 뻔했지. 이렇게 자신의 수치심과 분노를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결국은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존재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설 속에서 그가 살아내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먼저 계단을 들 수 있어요. 계단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존재의 내면적 위기에 대한 어떤 공간적 은유일 수 있습니다. 이 창백한 산에는 소설의 시작부터 끊임없이 초조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내려요. 이 계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이라는 공간에 속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래층과 위층을 공간과 공간을 잇는 그 변화와 위기의 세계를 구성하죠. 이곳에서는, 계단에서는 어느 하나의 사물도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좁고 폐쇄적인 방은 계단을 통해 바깥의 음침한 세계와 연결되고요. 내면과 세계 사이에 난 좁은 계단들은 존재의 닫힘과 열림, 죽음과 삶의 위기적 통로에 직면한 한 인간의 불안을 끊임없이 환기시킵니다. 그 불안과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은 황혼의 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저녁 7시입니다. 그것은 숙명적 시간의 지표예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의 모든 암시들은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이 황혼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른한 산책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불안정한 영혼의 위기를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죠. 이 시간 속에서 현실과 환상, 이성적 사유와 몽상, 나와 너, 확정적인 진실과 거짓의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계단이 위기의 공간인 것처럼 이 시간 또한 위태로운 경계의 시간이죠. 저녁 7시, 황혼의 시간이 말입니다. 이 페테르부르크라는 황혼의 도시를 배회하는 이 창백한 사내의 자의식, 라스콜리니코프의 자의식은
분열적이고 동시에 매우 집요합니다. 제 안에 생내의 분열을 지닌 이 사내의 독백은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로 채워지죠. 주인공의 광기 어린 자문자답이 편집증적인 이성과 논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고통스러운 역설이야말로 죄와 벌을 관료하는 핵심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젊고 창백한 사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유의 운동은 결국 전당포 노파의 살해로 귀결되어 살해는 필연적이며 논리적인 결론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그렇지만 고뇌는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수학적 명증성과 논리적 이성 내부의 도살인, 깊고 어두운 비극이 시작되죠. 앞서 계단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드렸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았던 그 성 페테르부르크라는 공간은 어떨까요? 10몇 년 전의 겨울을 나는 그 음습한 도시의 거리를 헤매면서 보냈다. 그곳에 때없이 떠돌아다니는 내바강의 안개와 회색의 바로크 건축물들을 기억한다. 이 어두운 북구 도시의 주인은 단연 19세기의 유령들인지도 모른다. 1917년의 사회주의 혁명과 스탈린주의의 길고 긴 터널,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와 천민 자본주의로 이어지는 개혁과 곰핍의 현대사가 오늘날의 러시아이다. 그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19세기 러시아의 우물하며 고통스러운 영혼은 여전히 유령처럼 현대 러시아의 대도시를 배회 중이다. 잠재적 라스콜리니코프들이라고 할까요?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두 가지 텍스트를 섞어서 읽어드리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책의 유혹 속에 이장욱 교수님이 쓰신 텍스트입니다. 이장욱 교수님은 고대에서 노어 노문학 전공하셨고 시인이시고 또 교편 잡으셨었어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러시아에서 보냈던 그 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의 이미지를 저도 똑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요. 당시에 라스콜리니코프처럼 현재 페테르부르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의 도구로 공핍과 싸워나가는 그 많은 러시아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쩌면 구소련 체제일 때보다 더 불안정한 요소가 많은 그런 시절들을 살아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득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려 볼까요? 러시아인들이 되게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경 주변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잡동사니 같은 그런 물품을 늘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악한 그런 물건들이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한 명의 러시아인만, 러시아 남자만 팔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러시아 남자들이 그 추운 곳에서 그 물건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코트킷을 올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서로 혹시 내 것을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옆에 사람의 물건을 사가지는 않을까, 너무나 경쟁적이고 그리고 이 의심이 가득한 그런 불안에 쫓기는 듯한 눈빛으로 그 추운 겨울 국경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안 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국가의 국력이 얼마나 그 국민들의 위상과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뭐 그 국가의 위상이 각자의 삶에 미치는 그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수많은 뭐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그의 작품 죄와 벌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을 떠올리면서 그가 직면했던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 자본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어느 도시가 그 잔상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레닌그라드라고 불리웠던 페테르부르크의 그 이미지는 참 독특합니다. 그 러시아 음악의, 슬픈 러시아 음악이 흐르는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좀 돌아가서 그 페테르부르크를, 그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19세기의 러시아의 우물하며 고통스러운 영혼들 많겠죠. 여전히 유령처럼 현대 러시아의 대도시를 배회 중일 겁니다. 안개, 거리, 황혼, 그리고 우물한 살인자의 도시. 그것은 페테르부르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다. 서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천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오늘 도스토옙스키에 대해 다시 말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가능하다면 당신들은 그를 깊이 읽지 마시길. 그것은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래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러나 문득 어느 날 알게 되었을 때, 알기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모든 걸 알아버린 자의 슬픔이 여기 있습니다. 죄와 벌을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죠. 죄와 벌은 1860년대 어느 해 여름 겨우 2주간에 걸쳐 벌어진 일을 담고 있다. 얽혀있는 무수한 사건과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마이크로적 시간 속에 압축시키는 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작가적 본능이다. 탁월하다는 표현으로도 한참 부족합니다. 이 19세기의 천재가 만들어내는 시간은 지극히 극적인 사건과 고통스러운 사유로 빽빽한 시간이어서 읽기에 힘에 겹습니다. 그러나 그 힘겨움은 도스토옙스키의 창백한 주인공들과 그네들의 운명 비극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죠. 어쩌면 도스토옙스키가 의도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물론 당신이 가볍게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읽을 거리를 찾고 있다면 이 북구의 음산한 영혼, 이 남긴 글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오늘 모처럼 해가 쨍쨍한데 이런 날 이 죄와벌 읽는 건 또 어떨까요? 엽기적일까요? 전 나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음산한 계절에 음산한 날에 읽으면 너무 가라앉아요. 그렇지만 이 쏟아지는 태양, 마치 이방인의 메르소가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그 햇볕 아래서 이 러시아의 분위기를 느낀다면 그건 좋은 피서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고전이 된 이 소설에 대해 새로 짧은 주석을 덧붙이는 것은 부질없다. 이 소설의 상징 체계와 인물들의 팽팽한 긴장과 시공간에 배치는 탁월한 것이어서 그것을 해설하는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자상한 해설로도 이 소설의 의미를 단일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질과 날줄로 얽힌 이 영혼의 드라마는 수많은 의미의 자장을 형성하면서 우리 삶을 둘러싼 의미의 겹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소설 죄와 벌은 무엇보다도 일종의 사상서일 수 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죄와 벌이 이루는 내면의 드라마는 이 소설을 서구적 합리주의를 표적으로 한 비판서로 읽게 만든다. 이성과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비판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다. 그는 근대 이성의 합리성에 지닌 문제를 보여주고 가치로는 인식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문제의식을 미리 보여준다. 그것도 대단히 논쟁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바흐친 같은 비평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일러 대화적 소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는 톨스토이와 달리 위대한 사상가라는 자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간질과 도박벽과 빚과 여자와 사랑과 질투에 시달리며 살았던 불행한 사내였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위대한 것은 사상가로서라기보다는 정신적 해부학자로서이며 따라서 죄와 벌을 읽는 최선의 방법은 이 소설의 인간들 자체를 보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적 인간들을 상상하는 것은 편치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들을 마주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비추기 때문이다. 독자는 인물들에게 자신을 투사하여 쉽게 동일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쉽게 아이러니적 거리를 두고 대상화할 수도 없다. 진짜 그래요. 이것은 독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이율 배반을 다시 보여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등장인물을 작가 자신의 서정적 분신으로 삼거나 반대로 비판적 풍자의 대상으로 만드는 소설들과는 다른 세계에 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굳이 말하자면 모순과 혼돈의 내면을 끝까지 파고 들어서야 만날 수 있는 잔혹한 진정성의 세계이다. 그곳에는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비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 바로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카치나 바흐친 같은 비평가들은 이 도스토옙스키적 세계에 대해 새로운 소설, 다성적 소설이라는 형용어를 붙여 찬사를 보냈던 것이다. 저에게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만큼이나 그의 삶이 소설적이었던 작가로 기억이 남아있어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찍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아주 일찍, 아주 빠른 속도로 탕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가 미적인 것에 대한 탐닉이 엄청 강했다고 해요. 의상이 됐던 집기가 됐던 그런 것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했다고 하고요. 그런 사치스러움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 재산이 급속도로 이제 탕진되어 갔다고 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고요. 매달 그 원고료는 빌린 돈 갚는데, 대출금 갚는 데로 다 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런 책을 쓰겠소 라는 그런 증빙을 가지고 돈을 빌리기도 했다고 해요. 출판사 같은데 저당을 잡힌 상태로 글을 써내려가는 거죠. 압박에 못 이겨서 써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 몇몇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과는 진정한 우정의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관련한 일화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본인이 어떤 사회운동에 가담을 한 게 아닌데 어떤 일에 아주 우스꽝스럽게 휘말려서 저쪽 러시아 북쪽 그 살인자들이나 엄청난 분명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가는 러시아 저 북쪽 시베리아 어디라고 했었는데 그쪽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명했던 당시 러시아 황제, 마지막 황제로 알고 있어요. 그 황제가 죽기 직전에 아주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사면을 시켜줍니다. 까딱 목이 잘려나갈 그런 순간에 다행히 사면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오게 되고 그 감옥에서의 4년간 횟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감옥에서 도스토옙스키와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온 다른 계층, 저 밑바닥 삶을 살았던, 그리고 이 선과 악의 개념이 없을 수밖에 없이 살아온 그런 교육도 일절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버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주 충분히 세세하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경험이 그 이후에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에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대전환이라고, 대성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도 굉장히 글이 잘 팔리고 잘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한 그 계획서를 보증 잡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였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무사히 살아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나 돌아온 이후에도 그의 삶이 극적으로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늘 그 친구들과 뭐 마시고 도박하고 그런 삶의 패턴이 변하지 않아요. 써야 할 재촉하는 책들은 많고 또 놀기도 해야 하고 술도 마셔야 하고 이런 상황에 아마도 친구들이 그런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생활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친구들이 그의 집에 속기사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타이핑할 수 있는 속기사를 붙여줬다고 하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겠죠. 그녀가 그를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 그 도스토예프스키를 변화시킵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창작, 여태까지 남아있는 그 불후의 명작들은 그녀를 만난 이후에 나오게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이제 그의 중년 이후에 중년 무렵부터 도스토예프스키를 구한 여인은 그 속기사였지만 젊은 시절에 막 그 엄청났을 시기, 그녀를 만나기 이전에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사랑은 엄청 대단했어서 좋아하는 어떤 여인을, 그러나 그 여인은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하지 않았던, 상대해주지 않았던 그 짝사랑을 이루기 위해 도박과 술에 쩔은 삶을 살면서도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그녀를 만나러 가고 그런 그의 사랑의 열정도 또 일화로 남아있고 하더라고요. 대충 그의 생애를 읊어드린 것 같아요. 시작은 어떠했고 어떤 큰 계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말년에는 그 도스토예프스키를 안정시키고 그가 많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 여인을 만나서 생을 잘 마감했던 것 같고요. 그가 죽은 이후로도 또 그녀가 그의 작품들이 후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의 생일까지 얘기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수다가 길어졌어요. 네, 오늘 일요일 마치 러시아의 백야처럼 햇빛이 오랜 빛 끝에 강렬합니다. 햇빛이. 오늘 도스토예프스키 잠깐 생각해 보시는 날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클립 언제나 들으실까 모르겠어요.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란 마음입니다. 미셸도 하루도 잘 살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